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대행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이어서 조금 전 윤영석 의원 역시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대위 체제 전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각 당의 상황을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사퇴 의사 밝힌 이후에 오늘 오전에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사퇴 의사 밝히고 그 후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직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시가 좀 안 된 그 시각에 윤영석 최고위원까지도 지금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이런 직을 내려놓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권성동 리스크가 워낙 많이 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당도 상당한 지금 어려움에 지금 처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고 지금 당이 제대로 정상화가 안 되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이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발목을 더 잡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현 지도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쪽으로 결정을 지금 내린 것 같습니다. 불가피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권대행이 직무대행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원내대표직까지 내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제 이 변화에 그런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이건 궁금하거든요. 지금 조수진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아마 그 방향을 제시한 걸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정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도 포함하는, 그래서 삼축 체제에 대해서 인적 쇄신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온선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징계 받으면서 이제 불거진 것들이 계속 이어진 것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금리, 고물가,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대응 능력이 굉장히 의심받고 있어요. 무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보조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혼선을 불러오는 뭐 사적 채용이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이 계속 그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삼축이라고 하는 이 세 개 기관 전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인 것이고, 그것이 국민적 평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세 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내일부터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데 갔다 오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아마 더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갔다 오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인적 쇄신의 어떤 결과물이 그때 나와줘야만 하는 것이지. 휴가 기간에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 뭔가 국민들에게 자기의 어떤 쇄신된 면모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종종 인적 쇄신을 어떤 개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휴가만 갔다 왔다, 아무런 빈손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 당정대 삼축의 변화가 다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휴가 기간에 대통령은 대통령실 혹은 정부의 인적 쇄신의 변화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대통령실과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지금 당은 또 당 차원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중질환이고 어떤 변화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이런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도 당 내에서 서로 너무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와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소리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되느냐, 이게 또 의견이 굉장히 갈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 의견이 가장 더 좀 합리적인 무게가 실리는 주장이라고 보세요? 사실은 뭐 지금 정도 되면 일단은 현재의 지도부를 해체하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
이제 불가피한 그야말로 또이 과정에서도 이제 선택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대위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도 비대위 만들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비대위로 전환될 수 있는 요건조차도 지금 어떤 것들을 그것과 기준으로 둘 관련해서 이제 것이냐. 해석이 지금 이제 예. 분분하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가운데 뭐 절반 이상 그만두면 이제 이게 해체된 거로 봐야 된다는 예. 설과 다 이제 전원 그만둬야 사퇴해야 된다.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예. 뭐 사실 절반 이상 사퇴하고 나면 더군다나 지금 직무대행까지 사퇴를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최고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가 힘들다. 이미 지금 정도 상태면 뭐 최고위는 기능을 멈췄다라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뭐 당원 당규 뭐 이 얘기를 하는데 당원 예. 당규는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게 정당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 예,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뭐 극약 처방이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원 당규에 집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거 결국은 뭐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제 이래서 친 이준석계가 뭐 최고위원직 사퇴를 뭐 주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핵심적으로는 윤핵관들의 이제 1차 책임이 있으나 예.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냐는 거죠. 그건 아니다. 예. 그리고 뭐 윤리위 결정을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정말로 무결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뭐 스스로 사퇴하는 것도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진 사퇴까지 안 하더라도 이 비대위 구성 자체를 막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또 다른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현재 시점에서는 비대위로 가는 게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비대위를 잘 구성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문제들이 유발된 아주 그 근원적인 원인들을 지금 쫓아가 보면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혁신한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혁신을 못하면서 계속 끌고 온 것들이 누적이 돼서 분출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관리형 비대위 만들어 가지고는 민심 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정말로 이제 외과 의사, 그것도 아주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할 그런 외과 의사를 모시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외부에서 그러면 비대위원장 새로운 인물을 모셔야 한다 이런 네, 생각까지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대위 전환 요건에 대한 이견에 있어서는 지금 평론가께서는 최고위원 사퇴 뭐 정족수 뭐 과반 이상을 몇 명으로 두느냐 이걸 따지는 거에서 앞서서 당원 당규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이미 지도 체제는 붕괴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떤 저도 의견이십니까? 동의를 해요. 정치는 흐름인데 이미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고위원이 대표 포함해서 9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가 사고가 돼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김재원 전 최고는 뭐 후보 나간다 그래가지고 공직자 나간다 사퇴했고. 그러면 그것도 그다음- 사퇴 한 명으로 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체가 9명이라 그러면 예. 그걸 다 따져줘야죠. 그러니까 아.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까지 지금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 해서 5명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4명으로 지금 지도부가 운영이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대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무슨 권위로 그 직대를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인수석 체제가 붕괴됐다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굉장히 SNS 강도 높은 어떤 비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부분도 네. 본인이 중심이 됐던 대표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것을 감지하고 권력 투쟁의 어떤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비대위 체제는 불가피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대위가 그러면 뭐 엄청나게 이제 외부에서 강력한 사람을 모셔올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러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그런 식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조기 전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부터 지금 온통 혼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히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법적 다툼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리고 법원에서 그거를 인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쇄신 작업이라는 것을 당 쇄신 작업은 완전히 또 이제 막히게 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이 여러 곳곳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건 6개월 후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인데 지금 최고위가 이걸 총사퇴를 하거나 혹은 뭐 과반 이상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체제를 비대위로 바꿔버려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 길을 막아버리면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내린 그 결정을 오히려 제명으로 더 다르게 바꿔버리는 상황까지 작용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또 지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의견이십니까? 효과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징계 이후에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제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SNS도 많이 안 하고 로우키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징계 이후에. 네. 이거는 이제 6개월 이후에 돌아오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비대위 체제로 가면 6개월 이후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비대위 체제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는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기 대표권을 뺏기는 거잖아요. 예. 이 대표권을 다시 뺏기기 싫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또 장면이 또 하나 벌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 오늘 뭐 두 분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SNS상에 거친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개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리를 판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더 강하게 지금 꼬집고 있는 이야기 속입니다. 그러면서 영화 반지의 제왕 속 캐릭터 언급을 하면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준석 대표의 이런 움직임, 앞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당내 움직임이 더 강해지면 더 세게 붙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 지금 이전에 이제 윤리위 결정 이후에 좀 잠잠해졌던 것처럼 다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가라앉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과제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이제 무산시켜야 되는 그런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대표도 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 나오고 나서 맞대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로키 전략으로 갔고 그게 큰 반향을 더 일으키면서 사실은 뭐 차기 당대표 지금 뭐 1순위 뭐 여론조사 결과도 막 나오고 예.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윤핵관들이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비대위를 이제 막아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지금 기존의 최고위 체제를 다 붕괴를 시키고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사실상 또 당권을 쥐려고 더 앞당겨서 당권을 쥐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대응을 네.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해석에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당 상황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핵관들이 의지를 해서 이렇게까지 정당 지지율이 내려왔습니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급락한 그것이 윤핵관들이 기획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뭐 사실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자기가 사실상 당권을 쥔 거잖아요. 쥐고 잘해보려고 했던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차기 전당대회에서 뭐 당대표도 되고 그런데 그 그림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당정대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권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갈 수 있겠는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당도 뭔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선당후사의 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로서 본인이 그러면 윤리위 결정이 나오고 이런 과정 또 윤핵관들하고 갈등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는 그야말로 아무런 흠결이 없었냐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했던 그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에는 이준석 대표도 저는 그야말로 다 던지는 그야말로 사직생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결론을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예. 이준석 대표의 현재 행보로 봐서는 안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반대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 두 분 다 지금 다른 입장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좀 더 드려본다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앞서서도 이제 윤리위 차원의 결정을 앞서서 이제 오히려 최고위가 제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반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당이 자중질환되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 혹은 직무대행의 실수로 인해서 당이 이렇게 더 흔들리고 있는 거라면 권 대표가 뭔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하면 모든 직을 지고 내려놔야 되는 건데 대행직만 내려놓는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다시 복귀를 막으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이 사안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철저히 이준석 중심적 관점이라는 거죠. 예,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예.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관점에서만 볼 정도의 사안이냐 하는 거죠. 예. 지금 전체 당 상황을 봐야 되고 전체 당정대 상황을 봐야 되고 윤석열 정부 실패하면 이준석 대표에게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 뒤에 복귀해서 당대표 몇 개월 하겠습니까? 뭐 지금 최장 6개월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6개월 동안에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본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당권 지려는 그 윤핵관들을 향해서 예, 뭐 골룸에도 비유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왜 본인은 그렇게 당권에 또 집착을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당권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윤핵관들에 대한 그 비판 그것도 오히려 힘이 실린다. 예,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 당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3명의 후보가 컷오프에서 결과를 받아들었고 그 후에 주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이 세 후보들 주말 행보 어떤 전략으로 읽히십니까? 지금 강원도하고 이제 대구 경북에 이제 다들 이재명 집중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가 순회 전대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여기서 초반에 기세를 몰아서 압도해야만 전반적으로 이제 순탄하게 간다. 뭐 그런 전략이 계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대명을 어떻게 해서 이제 꺾어내느냐. 거기서 지금 97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강훈식,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일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숨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란 말만 나오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란 이름은 계속 떠 있고 두 분의 이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선거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세상을 열고 어떤 정당을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경쟁을 하는 것이 지금 맞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이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인지도가 박용진 의원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여론조사의 방식을 쓸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사실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은 오히려 단일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비전 경쟁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을 좀 벌면서 본인의 시간, 본인을 부각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거기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이 세 분이 전면적으로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잃었잖아요. 우리가 왜 잃었는지 어떻게 해서 다시 수권 정당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짧게는 24년에 어떻게 해서 승리를 이끌어낼 건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는 그런 경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어서 인지도 높인 다음 단일화는 최종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시도는 분명히 할 거예요. 시도는 두 분이 어떻게 해도 지금 뭐 두 분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것이 이제 이 보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예. 하긴 할 텐데
뭐 한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퍼센테이지 아마 그건 공표가 안 되더라도 본인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해도 어차피 진다라고 하면 아마 끝까지 완주를 해서 본인이 대표 이제 이 전대에서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또 2등의 의미는 또 있거든요. 2등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런 경쟁이라는 것을 또 본다면 단일화가 완전히 100%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2, 3위 후보들 뭐 아직 물론 이 예비 경선에서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2등, 3등이라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상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그 두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가능성은 그야말로 이제 반반이죠. 반반인데 저는 뭐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뭐 해보나 마나한 그런 게임이 아닌가. 그럼 단일화를 하면 조금은 겨뤄볼 만한 게임이라고 보세요? 단일화를 해야 아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조하는 정신이 노무현 정신인데 노무현 정신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커지면서 바람이 불고 그게 바로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빨리 이런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 두 사람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1 플러스 1, 2 플러스 알파를 이뤄내는 그런 그 구도를 좀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이 지금보다 더 노력 많이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안무개가 이게 과연 민주당스러운 선택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민주당은 과연 그런 선택으로 이제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런 선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그런 정신 때문에 사실은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 패배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기득권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뭐는 안무개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개념, 관념 내지는 프레임 자체가 저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걸 과감하게 벗어라. 그래야 민주당도 혁신이 되고 아마 정권 재창출의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짧게 한 번씩 이번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까지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단일화를 제외하고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변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그 지금 여권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기대치가 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가 상당 기간 동안 사실은 민주당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나갔거든요. 최근에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역전이 됐다는 거는 국민의힘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기대치 많이 안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심점이 누구한테 잡혀 있나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상황, 변수가 팍 폭발적으로 튀어야만 이제 어대명을 꺾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능한 게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외부적인, 내부적인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서 지금 97그룹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상 내용에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 그거를 하나의 어떤 이 뭔가 디딤돌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해야지 한순간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의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개항에서 또 다시 확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오히려 겸허하게 좀 나는 도전자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 이재명이 못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전대 마지막까지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본인의 어떤 정치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 자체가 본인한테만 사실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전체의 어떤 이 후보군이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분도 좀 열심히 뛰어야만 민주당의 어떤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변수 마지막 남아 있다고 보세요? 결국 비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지금 시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정치권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순간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제 나오신 분들 다 그런 역량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강훈식 의원도 그렇고 뭐 이재명 의원에 비해서 행정 경험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상상력이 부족한 분들이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그 역량을 지금 막 끌어내야 된다. 억지로라도 끌어내면 뭐 이른바 그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아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뭐 머리를 모아서 그야말로 밤샘 토론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합의된 비전안을 만들어도 좋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바람을 불러일으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설령 지더라도 그 민주당의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그런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